케인스 혁명이라고 칭해지는 경제학 고전 중의 고전. 존 메이너드 케인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다. 우리가 흔히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론의 모태로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케인스주의를 추창해 경제학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보이지 않는 손이 주류를 이루던 시점에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내놓아 경제학의 기조를 바꾸는 혁명을 일으켰다. 1936년 새해 첫날,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친구인 조지 버나드 쇼에게 편지를 썼다. 거기에는 현재 자신이 집필 중인 책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이내에 경제 문제에 대한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케인스의 자신감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에 출간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 케인스 혁명이라고 불리며 경제학의 판도를 뒤엎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거시 경제학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관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수학과 철학 등에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던 그가 경제학자가 된 것은 잘못된 경제학 이론이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이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허울 아래 엄청난 사회 불평등을 일으키고 나쁜 행위가 계속되도록 방임하는 한편 지배 계층의 권력 유지를 돕는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케인스 이론은 주목받으며 그때까지 유지되던 경제학의 기조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도 케인스주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철학자 이사야 벌리는 케인스를 두고 단연코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버나드 쇼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다. 1990년에서 2000년대 들어 케인스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2007년에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가 2009년 발표한 케인스의 평전 제목대로 거장에 기여한 더 리턴 오브 더 매스터를 알렸다. 한국어판 제목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 실제로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 덕에 제2의 대공황을 막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케인스의 이론은 맹렬한 기세로 폭기를 알렸다.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론 1. 임금과 경제. 케인스는 책 첫머리에서 자신이 젊을 때는 당시의 경제학 패러다임을 신봉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한 패러다임은 마르크스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이라 불렸으며 자본주의의 지식 기반으로 여겨졌다. 고전학파는 언뜻 근현대 세계의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듯 보였지만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으로는 그 원리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예를 들어 고전학파는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실험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사회의 자원이 장기간에 걸쳐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고용은 저절로 이뤄진다고 가정했다. 경기 부진으로 노동력의 가격이 내려가면 낮아진 가격 때문에 이윤을 노릴 수 있게 된 제조업체들이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자체적인 조절 시스템 덕분에 완전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실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거나 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거나 경제 상황 때문에 구직에 나설 의욕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임금에 경직된 스티키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임금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면 실물 경기보다 한참 후행하기 때문에 노동력과 임금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항상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노조가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랜 기간 투쟁했다면 그만큼 임금 감축에 저항할 것이다. 더욱이 근로자와 고용주는 실질임금이 아니라 명목임금을 두고 협상을 벌인다. 실질임금이란 명목임금의 물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임금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임금이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지만 실제로 경제에는 그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시장의 자체적인 조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금 삭감 조치는 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에 비해 가난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임금 소득자들이 소득 대부분을 주거비, 식대,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자본가나 지주 등의 다른 사람들은 소비로 나가는 돈보다 쌓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유연성은 경기 부진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자는 더 부유하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임금 유연성을 조정하면
경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움직이게 되며 자산의 소유주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역동성과 사회 이동성이 사라진다. 케인스가 임금 삭감을 정체된 경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임금을 삭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채무를 상환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경제를 정상화하지 않고 임금만 삭감하면 디플레이션, 소비 위축, 신용 경색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저절로 바로잡힐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험에 처한다. 케인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짓는다.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론 이 수요 심리. 그렇지만 케인스는 엄밀히 말하자면 고용이 아니라 수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고전 학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장 바티스트 세의 주장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고전 학파에 따르면 수요 부족이나 공급 과잉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 너트와 볼트의 생산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철 같은 원자재와 의복과 음식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매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생산자가 시장이 원하는 제품 수량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고 그 결과 원자재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해 파산할 가능성은 있다. 생산자 개인에게는 실패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의 자원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투입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향후 공급 과잉이나 제품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고전 학파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급과 수요가 서로 다른 역학을 따라 전개되기보다 같은 동전의 양면에 가까우며 저축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돈은 사회의 생산성 증대 활동에 재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축적한 저축이 전부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케인스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쟁여두고 은행이 대출해주지 않으려 하며 돈을 빌려야 할 사람이 대출받기를 꺼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줄이 길어질 것이다. 케인스와 고전파 경제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 케인스가 보기에 경제의 불확실성과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생산과 소비는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소비자의 지출과 저축 욕구는 미래에 대한 개인의 전망, 독립의지,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 욕구 등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현재의 소득과 금리 같은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은 자본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금리에 따라 신규 공장과 설비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한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이 큰 역할을 한다. 기업 소유자가 호황을 확신한다면 높은 미래 수익률을 기대할 것이다. 향후 경기에 비관적이면 낮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투자를 단념할 공산도 있다. 케인스는 고전 학파의 자연금리 개념을 완전 고용 달성에 최적화된 금리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이때 최저금리란 자본가와 저축자가 금리로 이득을 얻더라도 완전 고용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금리를 말한다. 케인스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의 달성을 금리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경제의 건전성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답은 명확했다. 충분한 투자와 완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저절로 변동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국익을 위해 금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케인스 입장에서 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은 볼테르의 소설 캉디드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다. 모든 것은 지금 현재가 최선의 상태다. 케인스는 그러한 관점이 경제가 그렇게 작동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희망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간과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전파 경제학의 수요 이론이 엉터리라면 어떻게 해서 지배적인 경제 모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케인스는 이 끈질기고 논리적인 상부 구조, 슈퍼스트럭처의 다른 목적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케인스에 따르면 고전 학파의 수요 이론은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상 유지를 조장했다고 한다. 엄청난 수준의 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잔인한 행위를 방임하는 한편 자본가와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공고히 지켰다는 것이다. 취해야 할 조치 경제 활성화. 케인스는 불황기에 정부가 지폐를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은 다음 수천 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그 항아리를 파내도록 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농을 던진다. 그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로 간주될지도 모르지만 완전 고용으로 총수요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전반적인 효과가 비용을 뛰어넘는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정부라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케인스는 정부가 고용에 쏟아붓는 자금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다면서 이를 승수 멀터플라이어라고 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이 계속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이반자들이 절약과 낭비에 대한 19세기식 통념에 사로잡혀 공공지출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케인스의 이론은 당시 충격적이었지만 그가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쓰고 있을 때에도 정확성이 입증되고 있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파탄이 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조치를 취했다. 금융 시스템을 강화했고 정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수출 지원을 위해 달러 가치를 절하했고 대규모의 기간 시설 건설 사업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일부 조치는 경제성이 의문시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 심리를 견인했고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넣는 역할을 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경제 고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본 이자를 폐지하고 통화 공급량을 늘렸다.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자 미국인들은 전보다 자유로이 소비할 수 있었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와 달리 루스벨트의 전임자 후보 대통령이 취한 긴축 조치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얼마 후 미국의 대대적인 전쟁 개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규모 부양책이 크나큰 효과를 낸다는 케인스의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케인스는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총수요를 탄탄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기 순환을 완화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불황기에는 정부가 예산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는 최종 소비자 스펜더 오브 레스트 리조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호황기가 돌아오면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고 공공재정을 정상화할 여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려면 민간 저축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축하는 개인 모두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라고 했다. 모두가 구두쇠처럼 산다면 새로운 의복, 주택, 오락물처럼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정에 바람직한 일이 사회에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법은 없다. 경제 성장에는 저축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소비도 필요하다. 케인스가 남긴 것.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끝부분에서 케인스는 자신이 제안한 중앙통제가 완전 고용이 달성될 정도의 경제 산출을 촉진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시장의 힘에 경제를 맡겨두면 된다는 고전 악파 경제 모형에 국가 경제가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하고 각국 정부가 수요를 높게 유지하되 물가와 투자는 개인과 기업에 맡겨두는 재정 정책을 시행하자 케인스가 말한 상황이 실현되었다. 케인스는 중앙통제가 소비 성향의 투자 유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한 전과 달리 더 이상 경제 생활을 사회주의화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 케인스에 따르면 대공황은 일정의 마그네토 문제에 불과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기계적인 수리가 필요했다. 그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생산을 전면 재조직해야 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산적인 일에 고용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사실 민주적인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전체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확대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케인스의 주장이다. 케인스는 전체주의 국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효율과 자유의 희생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자신이 제안한 시스템은 구명줄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효율과 자유를 유지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세계는 케인스가 던진 구명줄을 열렬히 환영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케인스주의자라고 말했을 정도다. 케인스주의를 받아들인 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인도주의적인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시되었고
근로소득자들이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대항해 자기 위치를 고수함에 따라 토마 피케티의 주장같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이상으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었습니다.